지금 일단 그 노동당의 선거 공보와 공약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비판이라고 짧게 써서 올렸고요. 어, 당연히 이제 공보하고 공약 이야기 좀 할게요. 이번 대선 때 공보가 오고 제가 그 모든 공보를 후보들의 공보를 전부 다 읽었고 가장 형편없는 것이 이제 노동당이죠. 간단히 얘기할게요. 가장 잘 만든 건 이거 허경영. 왜냐? 이 설득이 들어가 있어요. 설득. 난세의 영웅. 사람들한테 충격을 줘요. 도둑놈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지 안에 보면은 막 이렇게 있어요. 대안들 어떻게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뒤에는 개인의 스토리텔링까지 정말 잘 만든 거 허경영. 그 다음으로 잘 만든 게 김재열. 이미지 정치를 아주 잘 하고, 그리고 정책 맨 뒤에 있는데 길게 설명 안 했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분류돼 있어요. 사람들한테 읽으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옆에 스토리텔링, 개인 스토리텔링. 자,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자, 오준호 0.05% 받았어요. 오준호 기본소득당. 자, 보면은 자기 설명해줘요. 기본소득 어떻게 할 건지, 뭐 얘기하고 싶은지. 이거 이슈 정당이죠. 이슈 정당이고 보면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관계 없고 설득해요. 오준호가 설득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훌륭합니다. 자, 우리의 이슈인 노동당 0.02%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김경재 0.02%. 9천, 8천. 이거 근데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근데 김경재만도 못해. 왜냐하면 김경재는 박근혜 사진 넣고 자기 하버드 특별 강연 글자 들어있는 이미지 넣었어요. 자기 잘났다는 거지. 나 잘난 사람이야. 자, 그런데 정말 똑같다는 건 김경재 7대 대한민국 혁명 해서 1, 2, 3, 4, 5, 6 있어요. 자, 여기 사회주의하고 10대 공약 있죠? 10개. 똑같아요. 이 김경재는 아시겠지만 김경재는 부르주아 계급 정당의 열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후진 거지. 너무 후져. 그리고 이백윤 후보의 이것도 후져. 그냥 후질 뿐이야. 네?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뭘 얘기하고 싶으냐, 아무것도 없지. 일단 그래서 이 공보 안에 있는 이 공보 자체하고 이 공약, 이게 지금 앞에서 여러 동지들께서 비판하셨는데 그게 다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고 그대로 그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올린 글 짧지만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슈 지금 자료 아까 공유 좀 해주세요. 했어요, 올렸어요. 제가. 아, 공유했구나. 네. 올렸어요. 네. 지금 보면은 아까쯤에 이제 노동정선 김영균 동지께서 이제 뭡니까 그 공동실천 이렇게 하셨죠. 이게 여기 안에 공동실천 관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준호 이슈 했잖아요. 이슈. 네? 이거 그냥 기본소득 무조건 65만 원. 네? 이거 여기가 0.05%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 공동실천하고 아무 관련도 없어요.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드 했는데 왜 사드 얘기는 안 쏘는 거야? 이 뭐 하자는 거야? 공동실천 좋습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탁월한 정치 행동에 대해서, 공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써? 미친 거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정치인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공동실천하고 공약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대선이 하나의 정치 공간이고 극적인 정치 공간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충격 혹은 교육, 경험의 기회라고 한다면 이 공보는, 공약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0.02% 받은 것도 대단하다. 그냥 사회주의 네 글자 썼는데 0.02% 받았어. 와, 대단하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무계급적 캐치프라이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바꾸고 싶다면 사회주의.
제가 아까쯤에 이 잘된 버전 얘기했죠. 김재현. 김재현 이름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에 누구 보고 지금 이런 소리 떠드는지 확실히 밝힌 거예요. 이 누구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누구야? 자본가? 응?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당연하죠. 응? 돈만 많으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안 살아? 부자한테 가장 좋은 나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 살 거라고. 바꾸고 싶냐고? 뭘? 예? 아무런 계급적인 성격도 드러나지 않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일하는, 아니 물론 김재현은 진보당의 성격이 뭐 일하는 사람 이것도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썼으면 진보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사회주의 뭐 네 글자 쓰면 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선거 프라이즈 무게가 있었어요. 그냥 뭐 사회주의라는 말 한번 하고 싶었다는 거지. 좋아요. 그래서 공약 들어가자는 거죠. 공약 한번. 자, 저는 총평에서 이 부르주아 정치의 열화복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약 보면 국가가 3번 들어가요. 아니 뭐 재벌 국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 뭔 국가입니까? 예? 사회주의 얘기하면서 국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국가? 예? 뭐 하자는 국가? 이게 뭐 의무제 금지 공공 배정 아니 뭐 이런 뭐 이게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하여튼 여기 10개의 10대 공약이 있는데 10대 공약이니까 뭐 공약이 원래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10대 공약이 자꾸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 원칙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뭐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 10개 공약들이 계급적 성격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그냥 섞어놓은 거야. 어떻게 섞어놨냐? 여기 뭡니까? 여기 이 병신 같은 이것들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묻혀서. 예? 이 1번하고 2번 이거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 야들이 하는 거죠. 얘들이 하는 거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야 그냥. 따라했는데 잘했냐? 응? 하려면 잘해나 하지. 아주 후지게 복제한 거예요. 계급성도 없어, 사회적 대안도 없어, 상상도 없어, 충격도 없어, 교육, 경험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부르주아 정당이 하는 짓 혹은 이 지배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관, 국민 전체를 탕한다. 이 세상을 책임지는 자들이 우리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그 마인드를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복사해서 거기다가 사회주의를 끼얹은 거지. 아니, 하려면은 잘 끼얹든가. 이거는 금박도 안 돼요. 금박이 벗겨진다고 욕하지 금박도 안 돼.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끝난. 이렇게 해놓고 사회주의는 뭐 이거는 사회주의자들한테 엎드려가지고 사죄해야 돼. 한국의 사회주의자들한테 사죄해야 돼.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어떤 대중을 어떤 노동자를 어떤 빈민을 어떤 농민을 설득하겠습니까? 네? 이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 4글자 썼으면 사회주의 모독한 거예요. 나 사회주의자인데 노동당 나한테 사과하세요. 이 세상에서 사회주의자임을 자임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과해야 돼. 네? 이런 식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죠. 아마추어리즘 뭐예요? 진정성 위에서 존재하는 게 아마추어리즘 아닙니까? 돈 상관없이? 근데 이건 아니 뭐 표를 얻었어 뭘 어쨌어. 아니 표가 증명한 거죠. 이게 후지다는 걸.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한 것 같다. 아니요, 세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사석에서 육pun자 섞어가지고 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네. 네. 김정재. 이렇게 네. 마무리를 라이벌 해주시면 김정재네요.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용 선생님이 여주에서 혼자 가시다 보니까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좀 많은 문제 제기와 강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배기원 후보 선본에서도 활동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도 같이 좀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되시는 한에서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윤관 선생님이 5분, 한 30분간, 4시 30분까지 발표를 좀 해주세요. 네. 다른 사람 먼저 하세요. 다른 사람 하세요. 아, 정 선생님 나중에 하실래요? 네네. 그러면 원영희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잘 들리나요? 네네. 예, 오영수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얘기를 했어. 제가 뭐 숟가락 얹을 게 거의 없네요. 없는데 이제 뭐 일단 그 사람들이 너무 점잖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경선 문제도 다 우리 책임으로 돌리는데 저는 그거 반대하고요. 민주경선에 제1의 공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수계가 이제 적이죠. 민주노총과 사실 이제 노동자 민주운동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죠. 끝. 근데 이제 다시 상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표시를 했는데 왜 다 같이 함께 곤란하죠. 거기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선은 좀 전에 유 선생님이 격하게 하셨는데 저도 뭐 너무 격하게 하셔갖고 저는 톤다운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해요. 네 글자 빼놓고는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전혀 그 레디컬하지가 않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장신용 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직접 이제 후보를 수행한 사람 옆에 있는데 이런 얘기하기는 좀 뻘쭘하지만 그러니까 대선 운동이 완전히 틀에 갇혔다. 틀에서 단 1mm도 안 벗어났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데를 간다든지 뭔가 더 깊이 파고든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폭넓지도 않고 사실은 뭐 만표도 안 되니까 굉장히 극소수의 좁은 데를 한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깊으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 사회나 아니면 우리 노동 계급이 처한 문제를 전혀 이제 접점을 맺지 못하는 그런 운동이었다고 이제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근데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노동당의 이제 사회주의 후보인데 후보만 있지 당은 또 실종이 됐거든요. 둘이 합친 다음에 이 당이 뭐냐? 합쳤어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어떤 한 당은 거의 개인 사당 수준이고 다른 쪽은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대단히 협소해졌다. 대선 공간을 통해서 확장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엄청나게 협소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김소연 선본 대선이 최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결은 다르죠. 결은 다르긴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버스 돌렸는데 그죠? 버스가 돌았잖아요. 표는 못 얻었어도. 지금은 그 버스조차 못 돌린 정도로 그 퇴화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노동당이라는 합당한 당인데 이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메시지는 대선 공간에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만 합쳤는데 그 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당은 껍데기고 후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인가?
빅 퀘스천 마크 이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또 문제거리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류용석 선생님 몇 시에 나가셔야 되죠? 예. 뭐 얘기하라고요? 아니, 몇 시에 나가셔야 되죠? 류용석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 류용석 선생님 안 들리세요? 하태경 선생님, 유영 선생님 음속으로 해주세요. 몇 시에 나가야 돼? 네? 진행합시다. 뭐 몇 시에 나가는 게 뭐가? 아니, 그 5시에 나가셔야 돼요? 40분 나가요. 40분 나가요. 아, 네. 아니, 저는 사회자의 좀 권한으로 어쨌든 그 이백기원 후보에서 활동을 했던 김장일 선생님이 류용석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잠깐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혹시 토론 마치고 김장일 합시다. 선생님, 토론 마치고. 네. 아니, 김장일 선생님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이따.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거니까 예정된 대로 하고 합시다. 아니. 뭐 저보고 얘기하라고요? 네, 류용석 선생님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생각하세요? 거죠?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네. 예, 뭐 7, 80%는 동의하고요. 첫 번째 유영 선생님이 말한 선동, 우리가 하면 선전과 선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구호로 해서 사회주의를 소개시키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약간 엄밀성, 과학성이 좀 떨어지고, 또 선동도 사회주의보다는 대중적이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게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원영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당과 이제 후보의 문제, 그거는 아주 제가 이제 선권이 됐으니까 그거는 아주 미묘하고 논쟁적인 부분이었으니까 노동당과 변혁당이 통합을 했는데, 외형이나 이런 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노동당이 객관적으로는 왜소하지만 그 안에서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보는 이제 변혁당에서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또 노동당 당명 개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내세우느냐 후보를 중심으로 내세우느냐에 대해서 그 안에서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긴장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고 다만 토론회니까 좀 더 좀 세련되게 얘기했으면 전달하기 쉬울 텐데 그대로 전달하기는 제가 너무 좀 과학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태경 선생님이 5분 정도 토론을 해주세요.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파일 보내드렸고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토론자라서 앞에 발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면 좋았는데, 사실 항상 이렇게 토론 발제문이 늦고 해서 오늘 들어보니까 전원배 동지의 문제의식에 뭐 디테일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뭐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대선과 사회주의 정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이번 대선은 70년간의 고착된 보수 양당제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다. 사회주의 대중화의 출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는 저는 절실하게 찾아야 된다, 교훈을. 첫 번째는 민중후보 운동인데요. 저는 이제 시작 때부터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정의당은 민주노총 중심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의회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보당도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다. 민주당과의 어쨌든 연합, 연대 이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또 좌파라는 규정도 굉장히 모호하다. 사회주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사회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주장했던 바고, 지금 뭐 결과로 보면은 저는 이게 이 방향이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후보 측면에서 보면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비판적으로 보셨지만 어쨌든 전면에 내걸었다는 점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또 운동에 결합한 동지들 수고도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의 한계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9,000명 0.02%라는 아주 미미한 지지를 앞으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된다. 하나는 이제 운동 방식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1인 후보를 선출하고 경선을 통해서 또 밀실 정책을 강령을 제기를 하고, 또 지지자를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호소하는 유세,
등등인데 이런 것은 이제 운동의 그 방식에서 인물이나 정당의 인지도, 자금력, 조직력, 그다음에 정책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지난 특히 70년 동안 공고화된 대중의 어떤 관성적 지지 경향, 이 모든 측면에서 세 발의 피죠. 절대 빈약한 요소를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최악의 전략이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제 총회와 추첨의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그 노동자 인민이 결정권자 주권자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의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 단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도 매주 온오프를 병행해서 상설 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 결정 사항을 평의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집행하는 이런 방식인데 대선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후보를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위원회, 대통령이 이제 5년 임기면 1년 동안 한 번씩 한 명씩 한다는 내부적인 개념에서 물론 형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그다음에 각 부처,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각 기관장이나 뭐 실국장 다 합치면은 2만 개의 자리가 있으면 10만 명이죠. 저는 10만 명 평의원을 뽑아서 이들이 모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안을 가지고 대중과 직접 만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 이제 관련된 평의원들이면 실제로 노동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부 같으면 원자력 발전 문제 같은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런 식인 거죠. 여성부는 이제 여성 페미니스트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안을 실제로 이제 그 집행 가능한 합의되는 정책안으로 수정 보완하는 게 첫 번째 운동의 방식이다. 10만 명 그러면 완전한 당당한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원들이 매달 1만 원 이상 내고 그러면 우리가 10만 명이면은 120억이 모이고 100만 명이면은 1200억이 모입니다. 이거 가지고 평의원들도 다 평균 임금 받을 수 있고 모든 비용을 다 조달할 수 있다. 핵심적으로 결국 이제 선거운동은 극미한 인지도의 조직 인물에 의한 어떤 밀실 정책의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대중 참여 총회를 통한 정책 결정이 되고 이러한 결정된 정책 또는 결정되지 못한 정책을 구분해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가 정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권하면은 다시 광범한 상설 통일을 통해서 실제 정책으로 확정을 해서 집행회가 하겠다. 집행하겠다. 나아가서 헌법과 법률을 변경해서 제도화하겠다. 라는 것을 모든 홍보물, 후보자 토론, 대중뉴스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길에 대중이 직접 동참해라. 호소하는 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이런 방식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으면은 예를 들어 9명의 비서관이 있다면은 9명 곱하기 4년 하면 36명의 평의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정책 강령인데 이게 밀실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내용을 떠나 저는 내용이 다 저도 이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인민의 참여 없이 위로부터 주입하는 정책은 자격이 없다. 이것은 총회와 평의회를 통해서 숙고를 해서 대중이 결정하는 실천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은 그런 한계를 계속 실천과 착오와 그다음에 새로운 결정과 결의를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이 결국 사회주의의 대중화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평가입니다. 합당인데요. 저는 이 근본적으로 사회주의가 항상 이제 분열되는 경향 때문에 올바른 시도였다. 그런데 근본적 한계다. 결국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올바른 방식은 바로 이제 그 총회와 추첨을 조직의 구성과 운영 원리로 삼아야 된다. 이제 몇 가지 장점, 세 가지 장점을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과 당으로 결집하는 노동자 인민이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로서 발전하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훈련을 한다. 두 번째는 모든 당원의 풀에서 인구비례 추첨으로 번갈아 가면서 당 집행위원회, 정부 평의회, 평의원회에 선정되는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준 정치가가 되어서 집행 영역을 발전시킨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인 장점은 실제로 노선과 선호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항상 이제 분리 정립되는 경향이 있는 속에서
당내 분파가 조직의 패권을 가지는 게 항상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총회와 추첨의 민주주의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모두가 당당하게 자기의 비전을 얘기를 하고 민주적 결정에 성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하게 통합이 되는 거고 뒤집으면은 근본적 한계가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로 이게 결국 소수 엘리트가 당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나머지 대중, 당원 대중은 피지배자가 되고 수동적 방관자가 되어서 발전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고 두 번째, 결국은 선출되는 엘리트는 이 집행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로 만들어가지고 대중이 참여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집행할 능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런 과두제적 접근은 필연적으로 당내 분파를 조장하고 배제된 분파나 대중의 반발이 초래되고 당은 부르주아 정당들은 항상 이렇게 하죠. 하지만 자본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하지만 우리가 의존할 것은 노동자 인민의 참여인데 분리되는 자가당착의 정당이다.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신재길 동지가 얘기했던 기속임에 대한 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에는 이것도 뭐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당과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부차적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 핵발전소라고 좀 써주시면 더 적절한 단어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강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까? 네, 저는 작년에 6월 달에 민주노총 백성필만 조합원 중심으로 정의당도 포함해서 진보정당 전부 합쳐서 노동자 민주 직선으로 노동자 민주 후보를 내세우자 이번 대선에 이렇게 간단한 발전문을 써서 퍼닉스 주체로 토론을 했습니다. 이걸 보내줬어요. 작년 6월 달에. 근데 어쨌든 간에 민주노총이 노동자 민주 후보를 뽑으려고 상당히 시도는 했지만 또 공통번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실패를 했던 것은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제가 올해 노동 전선에도 있었고 또 보면 노동자 힘도 있고 이게 또 있고 한데 저는 이러한 조직들이 활동가 조직들이 대선 후보를 내세우고 또 이것만 계속해서 우리 운동이 크게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의의는 있지만 이 운동은 어쨌든 사상적인 정치적인 운동조차도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을 항상 머리에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하철 노조를 89월 대추적 기간에 80년 서울지하철 노조를 만들고 선의 전도협을 만들고 그리고 대공정 연대회의 전국에 있는 민주중공업부터 중공업 대공정 연대회의 부기능들을 이거 같이 하자. 본능이 등등해서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네, 민주노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중요하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본능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96년 대선 후보 때도 개량주의다. 이거 더 안 들려요. 잘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네. 네, 개량주의다. 이 비판 많이 받고 어쨌든 그다음에 이감룡 위원장을 민주노총 위원장을 당선시키고 제가 정치위원장 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조직되면서 제가 동시에 민주노동 창당준비 조직위원장도 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이 그러면 이제 와서 어쨌든 민주노동도 다 실패하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지금도 큰 흐름은 민주노총을 끌어당겨서 민주노총을 제대로 세우면서 진보 정당들도 이 결합하면서 이 운동을 정치 운동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0.2% 아니면 0.02%밖에 못 받아요. 뭐 조그만 조직들이 나가서 대선 후보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그건 정치가 아니다. 정치에 한계가 있는 거다. 나름대로 이의가 있다고 하지만 이의가 있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민주노총을 저는 고민하는 게 민주노총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정의당이 나중에 뛰어나가려고 하면 이게 제명해버리고 나머지라도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게 옳은 방향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전 다 주저앉아버리고 그 의지도 없었어요. 민주노총 임원들도 그 조직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까 좋은 말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피닉스가 사상적인 내용, 훈련을 이 이념을 정립하는데 피닉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오늘 논의는 안 됐지만 교육 훈련을 선진 간부들이 활동가들이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사회주의자들 기존의 학자 활동가들 어떻게 조직해서 피닉스도 그 역할을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대중조직들을 각 연맹과 민주노총과 단위 노조들 또는 활동가 조직 이런 부분 어떻게 끌어당기면서 교육을 조직해 나갈 건가? 저는 이렇게 이걸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방향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